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천예서입니다. 저는 김명진입니다. 네, 아들들이 엄마를 키웠다는 뜻이 궁금해요. 네, 전 아들들이 아니면 저희 오늘이 없다고 생각해요. 보통의 부모들은 자식을 격려하고 지지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반대였어요. 큰아이 유치원 발표 날이었는데 제가 직장 때문에 할머니가 대신 가셨어요. 제가 아이에게 미안해서 엄마가 못 가서 미안하다라고 말했더니 글쎄 꼬마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능력이 있어서 집안일도 하고 직장도 다니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울컥해요. 어머나, 그래서요? 예, 그 뒤로부터 저는 저 아이의 능력 있는 엄마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저도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들들의 응원에 끝까지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국졸로 살다가 50세에 대학을 갔고 가족들의 지지와 격려로 제가 석사가 됐어요. 엄마가 공부를 하니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많은 지지를 해줬어요.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보여줬더니 아이들이 필통과 헤어밴드를 사줬어요. 그러면서 마음껏 즐기면서 공부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부모님은 왜 공부를 안 시키셨나요? 예, 제가 자랄 때는 공부보다가는 농촌에 맞다리서 동생을 돌보는 게 제 몫이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자라면서 저에게 맞는 일이 주어졌죠. 제가 살던 동네에는 학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시키지 않았어요. 어느 분인가 여자는 집안에서 일을 잘하고 집안일 잘하고 남편 뜻을 잘 따르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열심히 도왔을 뿐이에요. 손주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라 하고 싶으세요? 손주 개인의 삶을 살도록 키우라고 싶어요. 많은 부모들이 평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비범한 사람이 되라고 행동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평범하거나 비범한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받은 양육 방식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거는 조금 어디지? 예. 다음 번 넘어오셨어요. 그랬어요? 네. 저희 어머니는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셨고요. 어머니의 삶 자체가 교육이었어요. 누구를 탓하지 않고 순응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아오셨어요. 얼마 전에 친정 동생들과 북촌에 다녀왔는데 제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엄마 형제들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이 특별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눈에는 아마 우애 있게 보였나 봐요. 큰아들은 제가 이렇게 변화해 오는 모습을 단계별로 기억하고 얘기를 해주고요. 엄마가 참 좋게 변해서 자기도 좋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아들이 참 고마워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엄마가 책 읽는 모습이 좋았고 또 신앙이나 윤리나 예절 교육에 대해서 억지로 시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느꼈나 봐요. 그래서 비난하지 않아서 좋았다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는 친정 어머니의 영향인 것 같아요. 손주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라 하고 싶으세요? 아까 했는 건데. 네. 그러면 밑에 걸로. 며느리는 손주 양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제 며느리들은 2명인데 사랑이 많아요. 아이들과 잘 소통하면서 참 잘해요. 아기들과 행복한 놀이를 해요. 요즘 다들 육아로 힘들어하는데 우리 며느리들은 아기 돌보는 것을 즐거워해요. 맡겨놓고 잠깐이라도 쉬고 오라고 하면 좋아서 나가기는 해요. 근데 1시간도 못 돼서 그냥 돌아와요.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 며느리들을 하는 걸 보면은 나도 저렇게 했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로서 손주 돌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부터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손주를 맡기면 봐주는데 대신 생계를 위해서 며느리가 돈을 벌러 나가면 안 봐준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상하다 그러고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밥 굶지 않고 비바람 맞을 집이 있으면은
되는 거지 특별하게 뭐가 더 많이 필요한 거는 욕심인 것 같아요. 단지 아이들은 그 부모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한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기간을 놓치는 거는 좀 저는 많이 아쉬워하거든요. 손주 양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손주가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양육자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머니가 행복해야 손주가 똥을 싸도 예쁘고 물을 엎질러도 예쁘고 손주가 성가시게 해도 웃으면서 그 손주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손주는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또 특별히 뭔가를 가르치지 않아도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손주는 어떤 존재라 생각하세요? 저는 손주가 8살, 4살, 2살 이렇게 3명인데요. 손주를 보는 게 참 행복해요. 저희 시부모님이 늘 그러셨어요. 저희 아이들을 보고 이 두 놈만 보면 나는 세상에 근심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그 말씀이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의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도 손주만 보면 참 웃음이 나오고 좋아요. 손주가 할머니를 철들게 한다 하셨는데 무슨 뜻인가요? 예, 저는 손주들 때문에 철이 들어요. 손주는 하늘이 보내준 아주 귀한 선물이잖아요. 자식들 앞에서는 싸웠지만 손주 앞에서는 모든 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참고 평화를 유지하고 손주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어요. 손주는 정말 대단한 힘인 것 같아요. 양육의 지혜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저의 삶을 통해서 즐거움이 뭔지를 손주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가 하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울다리를 넓게 펴가지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요. 특히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주려 하기보다는 기다려주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기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특별함이 있으니까 그 특별함을 스스로 발견할 때까지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천예서입니다. 저는 오늘 손잘TV 주인공 김용동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얼마나 안 들으셨길래 이런 제목이 나왔나요? 그렇죠. 저는 원만한 부모 수라에서 자랐으나 유아기 시절이 6.25 전쟁 부산 피난 시절이라서 부모님들로서는 참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철이 없고 고집이 세서 힘들게 일하시는 어머니를 끊임없이 괴롭혔죠. 장난도 심해서 2층에서 추락했었고 실종되기도 했었고 또 중학교 때는 독서 장애와 시험 불안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고교 입학 시험에 낙방하고 말았어요. 고교 2학년 때는 부모님 승낙 없이 자퇴하여 부모님을 놀랍게 했었죠. 이만하면 말 안 듣는 말썽꾸러기 맞죠? 왜 그렇게 부모님 말을 안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고집이 세고 예민한 데다가 나르시스틱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 IQ가 반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착각을 하고 최고를 지향하였으나 머리만 믿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선생님 말도 잘 안 들었지요. 수업 중에 모르는 것을 질문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거렸습니다. 이런 성격은 태아기 유아기가 편치 않아서 그럴 거라고 스스로 분석해 봅니다. 다른 형제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6남매 중 둘째로 맏아들인데 다른 남매들은 대부분 온순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한 편이었어요. 어머니에게 매를 맞은 자식은 주로 저였죠. 저희 6남매는 서울 중심지에서 인류학교 다니며 착실히 지냈습니다. 저는 큰 형으로 동생들에게 엄격하게 대해서 아버님은 무서워하지 않아도 저는 어려워했죠. 지금도 그런 관계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부모님이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양육을 하셨나요? 제가 7살경에 어머니는
참 이성적이고 평소에 불평을 안 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친정에 가서 한탄하셨답니다. 나는 무슨 죄로 저런 자식을 낳았는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때까지 어머니는 빗자루 매로 저를 다스렸지만 중학교 이후부터는 별 말씀 없이 자율에 맡기셨어요. 지금에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속이 많이 상하고 걱정은 됐지만 믿고 기다렸다고 하세요. 그러니 제가 부모님께 죄송하고 감사하지요. 아버님은 아이들 생활에 관여할 시간은 없으셨지만 밤이면 안방에 둘러앉아서 대화를 좋아하셨고 공부와 독서를 강조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아버님께 직접 질책을 들어본 기억은 없네요. 그러나 어머니가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하셨으니까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죠. 마음을 다잡은 계기는 언제였나요? 고교 1학년 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고등부 회장까지 하고 나니까 생각이 넓어지고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것이 학업까지 연결되어서 고교 2학년에 대학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했고 고교 입시 낙방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고 동기들보다 1년 먼저 대학 입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되면서 굴곡진 청소년기가 정상화된 기분이었어요. 그런 성격이 본인과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저의 까칠한 성격 때문에 저 자신 안정감이 떨어지고 갈등 많이 겪었죠. 그러나 고교 이후부터는 대인관계나 학교, 직장 생활을 조심하면서 원만히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만만한 가족들에게 짜증과 화를 잘 낸 걸 보면 그 성격이 어디 가나 싶어요. 이 나이가 되니 자제력이 많이 생기고 많이 좋아졌다는 아내의 말은 듣습니다. 자녀 양육에는 선생님의 성격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다행히 자녀 양육은 아내가 주로 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아프거나 하면 불안해지니까 아내에게 건강관리를 어떻게 했느냐고 화를 내곤 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참을성이 약해서 쉽게 언성을 높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를 무서워하는 편이고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커서까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아이들에게 아빠가 부족해서 너희들 힘들게 했다고 미안하다 표했습니다. 손자녀들 양육은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10살짜리, 5살짜리 친손자 둘은 가까이 살고 외손녀 8살짜리는 멀리 살기 때문에 친손자들은 자주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손자들에게는 자식들에 비해서 관대하게 대하나 보통 할아버지에 비하면 엄격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예절이나 절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 중에서 규율반장 노릇을 합니다. 너그러운 할아버지도 좋은데 성격 탓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저의 캐릭터 같아요. 할아버지와 비슷한 성향의 손주가 있습니까? 네, 개성이 강한 손자가 있는데 그 녀석이 사달라는 요구가 많고 자기 규칙이 강합니다. 제 아내는 웬만하면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죠. 아내가 너무 쉽게 요구를 따라주기 때문에 가끔 아내와 다투기도 해요. 저는 아이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절제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대신에 평소 아이의 관심을 유심히 살피다가 그 정보를 가지고 아이가 질문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답하면서 친해지려고 합니다. 지식 습득이 중요하지만 바른 정신과 건강한 마음을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옛날식 조선관계에서 벗어나 친밀하고 평등한 조선관계를 가지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양육의 지혜는 무엇인가요? 양육의 지혜라기보다는 우리 후배들한테 자손들한테 바라고 싶은 것 혹은 물려주고 싶은 건데요. 저는 예민하고 자기애적 성격이 강해서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부모님이 믿고 기다려 주신 덕분에 스스로 깨닫고 지금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그 바닥에는 기독교 신앙과 교회 생활이 결정적 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외가로부터 받은 신앙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믿음의 선물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 후손들이 인생을 부단히 공부하는 자세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육의 밑거름이 되었다. 전경호 8. 손잘TV 주인공 전경옥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천예서입니다. 어려서 어떻게 성장하셨나요? 6남매의 동딸로 자란 나는 덩달아 남자애들이나 하는 놀이를 하며 자랐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물고기 잡기, 연 날리기 이런 거요. 들에 가면 미나리, 쓴바기, 맹이를 캐고 산나물을 뜯으며 놀았어요. 충남 홍성 두메산골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자랐지요. 요즘에는 제가 공인중개사라서 시골에 가면 가끔 가게 되는데 고향 온 것처럼 좋아요. 시골 정서가 고스란히 남아있으실 것 같은데 취미는 뭐세요? 틈틈이 시와 시필을 쓰고 30여 년 동안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 봉사를 하고 있지요. 클래식 음악 동호회에도 참여하고 텃밭도 가꾸며 지내요. 요즘에 내 손주들과 하는 공원 나들이가 제일 재미있어요.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제가 좀 감성적이죠. 그래서 글쓰기 재료도 풍부한 편이에요. 어린 시절 친정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어머니는 학부열이 높아 서당에 다니다가 서울로 상경해서 상명고녀의 수석으로 합격하고 1등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졸업을 하고 중학교 가정선생님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애할아버지께서 관연한 처녀가 시집이나 가라고 부르령이 떨어져 서둘러 결혼을 했답니다. 당시 일제 치하였는데 위안부 공출도 있을 때라 급히 결혼을 시켰다고 해요. 그럼 부모님은 본인을 어떻게 키우셨나요? 어머니는 형모 양처가 되라고 하셨어요. 자식 잘 키우고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셨어요. 어머니는 본인이 형모 양처이셨어요. 솜씨가 남달라서 동양자수, 뜨개질, 바느질을 정말 잘하셨고 가정살림도 규모 있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시골 생활을 청산하고 서울로 이사하여서 미싱자수 사업을 하셔서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저력이 어디서 나왔나 생각해보면 정서적인 인정과 끈기라 생각해요. 꼭 닮고 싶은 어머니지요. 고명딸이신데 어떤 집안으로 시집을 가셨나요? 이동딸로 커서 나는 딸 많은 집이 좋았어요. 중매로 만난 분의 집안이 9남매 중 아들이 하나인 거예요. 딸이 8이나 되고 딸 부잣집이었죠. 내가 망설이는 듯하자 다른 건 몰라도 정신적인 사랑만큼 잘해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솔깃해 결혼했어요. 세상 물정 너무나 잘 모르는 순박한 시골 처녀였지요. 신혼에 고생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무슨 힘으로 버티셨나요? 서울에서 아이 낳고 새빵살이 하며 너무나 힘들었는데 내색을 하지 않아 아무도 몰랐어요. 어머니 사업을 이어받아 형편이 좀 나아져서 신우이 대학도 보내고 결혼시키며 잘 버텼어요. 그 힘은 형모양처가 되라는 어머니의 가정교육 덕분이라 생각해요. 딸을 셋이나 낳으셨는데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아이를 기르며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바로 중개업을 시작하면서 보육 도우미를 썼지만 일과 육아로 동분서주했어요. 기진맥진에 집에 돌아오면 집안일이 쌓여 있었죠. 그런 날이 연속이었는데 교회에 가서 기도하여 위로받고 이겨냈어요. 이렇게 고달팠지만
새아이 뒷바라지 제대로 해야지 하는 일념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아이들은 엄마가 평생 돈을 벌었는데 빌딩 한 채 없느냐고 해서 너희들 가르치는데 모두 썼다 하자 딸들한테 보험 들었다 생각하라 해서 웃고 말았는데 정말 딸들이 보험 든 것처럼 효성스럽게 우리 부부에게 잘하고 있어요. 딸들이 모두 교사가 된 것을 보니 공부를 잘했나 봐요. 첫째와 둘째 딸이 공부를 잘해서 교육대학에 특차로 합격했고 임용고시도 한 번에 합격했어요. 셋째 딸은 늦둥이로나 너는 공부보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행복하게 잘 살으라고 했는데 발레, 합창, 가야금, 스키, 수영 같은 예능 취미생활 위주로 시켰다가 교육대학 보내느라고 고생을 좀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참아내며 차분히 제 할 공부를 잘했어요. 따님들은 교사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큰딸은 머리가 명석하고 매사에 적극적이어서 리더십까지 있어 인정받는 것 같고 둘째는 컴퓨터를 잘 다루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 업무로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셋째는 어려서 배운 예능 실력을 발휘해 학교 행사 때마다 앞장서서 일하게 되어 칭찬도 많이 받더라고요. 그 기분은 세 아이 모두 생활이 안정되고 자매들끼리 서로 도우며 잘 지내고 인성도 남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따님들이 교사 직업을 잘 선택한 거네요? 처음에는 여성에게 맞는 직업이라 교사를 추천했는데 지내놓고 보니 아이들의 눈높이가 너무 잘 맞아요. 매사에 섬세하고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좋아해요. 막내딸을 보면 학교 텃밭에 옥수수를 심어 아이들 이름을 붙여주고 직접 키워 수확한 옥수수를 부모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면 학부모님들이 감격을 하신다는 거예요. 벼가 누렇게 익으면 아이들을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 사진을 찍어서 사비로 앨범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이만하면 적성에 맞는 거죠. 손주들은 외할머니가 어떻게 양육을 돕고 계신가요? 내가 어려서 클 때처럼 해주고 싶어요. 그 시골의 정서가 나를 만들었고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연과 더불어 하는 놀이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요. 꽃도 보여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자연학장에 데려가 올챙이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주고 등산할 때 산에도 데려갑니다. 시골 예갓집 추억으로 손주들의 정서를 한껏 채워주고 싶어요. 본인의 취미이신 시와 수필을 손주들에게 활용하시지는 않으시는가요? 당연히 활용하죠. 제가 61세에 시를 쓰기 시작해 수필과 시로 등단을 했어요. 시 이상으로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글쓰기 공모전이 있으면 참여를 시키죠. 손주 교육을 위해 저는 독서 지도사, 인문, 고전, 인성, 역사 논술, 그림책 지도사 등 7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일종의 예비 할머니 자격증이라나 할까요? 이제 정서적 안정에 관한 양육의 지혜에 대해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돌아보면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자랐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저 자신이 너무 감사해요. 추억 속에 간직한 고향을 생각하면 너무 아련하지요. 이런 것이 정서적 안정을 만들어준다고 봐요. 마음을 먹으면 흔들리지 않고 소지일관 해내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양육의 지혜라 봅니다. 이런 것들이 혼자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남편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천예서입니다. 이예경입니다. 네, 6.25를 몸소 겪으셨지요? 6.25를 어떻게 겪으셨는지 알고 싶어요. 사실 3살 때 6.25가 터져서 엄마와 단둘이 남쪽으로 피난을 갔어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곳이죠.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저는 애기였으니까 엄마한테 업혀 다니고 항상 같이
붙어 다니고 하면서 사랑을 마음껏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믿거라 하고 어머니랑 같이 지낸 그때가 저의 인성이 만들어진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좀 태평스러운 성격이거든요. 그때 대구에서 통역관으로 계시던 아버지가 신문에 이산가족 찾기 광고를 내서 1년도 넘도록 생사를 모르고 살다가 극적인 가족 상봉을 했어요. 그 후에 또 제 동생이 5명이 생겼죠. 딸이 모두 6인데 어떻게 잘하셨나요? 맏딸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동생 잘 보살펴라, 조용히 착실하게 큰언니답게 일을 잘하라고 했고요. 식구가 많으니까 밥 먹을 때는 빨리 먹고 동생을 업고 바깥으로 나가는 게 제 일이었고요. 뭐 평소에는 동생 숙제 봐주고 또 학부형회가 있으면 어머니 대신 학교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 부모님 역할을 많이 나눠서 했어요. 또 여대생 때는 동생들 머리도 5명이나 되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아이들 머리도 다 잘라주고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아이가 많아서 워낙에 일이 많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하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학교 시절 얘기도 해주세요. 어릴 때 뭐 성악과 아나운서 동경했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함께 살던 삼촌이 미국 유학을 가시면서 너도 크면 꼭 미국으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막연히 꿈을 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좀 어릴 때는 좋은 책 많이 사다 주셨고 저도 책 읽기를 좋아해서 많이 읽었고요. 주로 이제 집에서 잘 지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인류학교를 졸업하게 됐고 대학 졸업 후에는 1년간 교사하면서 영어 학원 다니면서 미국 유학 가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은 가셨나요? 근데 그때 마침 중매로 미국 유학 중인 총각을 만났어요. 아들만 내신 집의 장남. 그래서 결혼하기는 싫었는데 뭐 대학 수석 졸업한 수재인데다가 미국 가면 거기서 눌러 살고 그러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부모님께서 강력히 밀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당시 대부분 그렇게들 했어요. 꿈 많은 미국 유학 생활은 어떠셨나요? 근데 뭐 미국에 도착해 보니까 공부는커녕 돈을 벌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2달 만에 취직이 됐고 또 출산 2주 전까지 일한 돈으로 중고차, 자동차 마련하고 회산비 충당하고 그렇게 살았고 또 아이를 6개월 동안 키우다가 동네 미국 할머니한테 맡기면서 다시 일하러 다녔어요. 한국에서 올 때 꿈을 생각하면 어이없지만 남편이 워낙 모범생이라서 학위를 마치면 좋은 직장을 얻어서 일이 모두 잘 풀리겠지 하고 믿었어요. 미국에서 아이들 육아는 어떻게 하셨나요? 남매를 낳았는데요. 제가 교육학 전공이라 육아 이론도 잘 알았고 그랬는데 미국에 오니까 그래도 육아책도 새로 많이 읽었고요. 그 73년 당시에는 스포크 박사 육아법이 한창 유행이었어요. 아기는 무한한 적응력을 갖고 태어나니까 갓 나와서부터 훈련을 시키면은 원하는 인성과 건강을 갖게 된다는 내용이 주로였는데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먹이고 재우고 또 서늘하게 키우면 감기도 안 걸린다고 그런 게 써 있었는데요. 그 아기를 엄마 뱃속 같이 따뜻하게 싸서 기르는 게 우리의 상식이었던 때였는데 저희 남편은 그 육아법을 책을 처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 스포크 육아법 남편의 그 방법하고 자연주의
한국식 육아법이 충돌해서 이제 저는 그랬으니까요. 다투기도 많이 다퉜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는 언어 문제가 생겼는데 밖에서는 영어를 집에서는 한국말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이중 언어 방식인데요. 그런데 아이들은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덕분에 한국에 와서 언어 문제로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남매끼리 놀 때는 문을 딱 닫고서 자기들끼리 막 영어로 큰 소리로 떠들면서 놀고 그러더라고요. 남편께서 공부를 마치고 무엇을 하셨나요? 공부 마친 후에 한국 기업의 그 연구소에서 일을 했고요. 77년에 5살, 4살 남매 손을 잡고 회사 사택에서 저는 살게 됐어요. 당시에는 국가적으로 산업이 확장되고 일이 많을 때여갖고 일요일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쉬지 못하고 새벽 출근에 밤늦게 귀가하는 게 일이었죠. 귀국 후에 며느리 노릇은 할만하시던가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잖아요. 시댁은 시아버님이 7남 3녀 중에 둘째셨고 남편의 사촌도 뭐 30명 가까이 되니까 다 모이면 5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윗분들 얼굴 익히는데도 많이 힘들었고요. 그렇지만 귀국 후에는 시부모님의 사남 일녀가 이제 연 5회씩 우리 집에서 모여가지고 77년부터 2011년까지 34년간 계속 저희 집에서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는 어머님이 뇌졸중, 후유증으로 걷지 못하시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모셨는데 6년 동안 잘 모시다가 제가 척추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퇴원해 보니까 어머님은 동생네로 가셨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요즘에는 저의 3남매 우리 아이들 가족과 저희 집에서 12명 정도 모이고 있어요. 큰 잔치는 원 없이 해봤다고 할 수 있죠.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하셨는데 어떤 저력이 있어 하셨나요? 친정에서 핵가족으로 단출하고 외롭게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친척들과 들썩들썩 어울리면서 사는 체험을 갖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또 어릴 때 친척들이 많아서 세뱃돈 많이 받고 그러는 거 부러웠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다 그거를 체험을 했고 제가 막연하게 친척들이 어울려 사는 걸 동경했기 때문이겠죠. 그 많은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우리 집에 오면은 모두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동서간에 수다 떨고 일하고 맛있게 먹고 뭐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준비를 했죠. 그리고 아이들은 또 사촌들끼리 어울려 자는 걸 좋아했어요. 저는 한 달 전부터 계획하고 메뉴를 짜고 뭐 대청소하고 모임 전날에는 동서 셋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냉장고에 제가 붙여놓은 작업 분담표를 보고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저녁에는 시동생들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한 20여 명이 와글와글 모여갖고 모텔이 되어버리죠. 아침이 되면 화장실에 줄을 섰고요. 이렇게 1박 2일을 하려면 음식을 한 100인분 정도는 해야지 푸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평생 이렇게 사나보다 생각했었어요. 이런 가족잔치를 따님들도 배워서 하나요? 막내딸이 외며느리인데 원래 좀 까칠한 성격이어서 걱정을 했지만은
그렇게 비슷하게 살고 있어요. 지방에 사는 시누이 세 가족과 자기 집에서 며칠씩 복닥거리고 묵어가게 하고, 또 지방에 시댁 모임이 있으면 달려가서 만나고, 또 요리를 좋아하니까는 뭐 음식장만 한 거니 뭐 과자니 부어가지고 서로 나누고, 헤어질 때 서로 차 안에서 먹으라고 싸주고 그렇게 지내니 다행이고요. 또 아들도 사촌들이 6명인데 가끔 자기 집에 다들 식구들을 모아다 놓고 놀고, 그러니까 저희 며느리가 좀 잘 하는 편이에요. 모두가 가게에 좋은 대물림이라고 생각해요. 손자들에게 이런 가족의 전통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자주 만나야죠. 저희 집에서 12명이 뭐 대여섯 번 정기 모임을 하고요. 또 여름 휴가에는 특별히 2박 3일간 함께 노는데 비용은 제가 다 부담을 해요. 편하게 오게 하려고.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온 해부터 시작해서 10여 년간 여름 휴가를 다녔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카톡방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뭐 글, 사진 뭐 올리고 자기들 힘든 거며 뭐 재밌는 거 전부 올려놓고 거기다 풀어놓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주세요. 지난 일을 돌이켜 보니까 어릴 때 전쟁으로 엄마랑 단둘이 지내면서 담겨진 엄마 품의 사랑이 내 인생의 바닥짐으로 내가 판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균형도 잡아주고 무난하게 항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로 태어나서 엄마의 보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데 많은 힘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릴 적 외롭게 자랐기 때문에 동경했던 대가족 생활을 실컷 해볼 수 있었어요. 뭐 모두 내가 선택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갈등에 불을 끄면서 살다 보니까 현모양처럼 살라는 부모님의 바람도 이루어진 거죠. 결국은 삶이 공부보다 인성이 중요했어요.